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곳곳에 초속 20m가 넘는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지붕이 날아가고 가로수가 뽑히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열흘 만인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합니다. 오늘 새벽 부산 사상구의 도시철도 공사장 인근에서 5m 깊이의 대형 땅꺼짐, 이른바 싱크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4월 중순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차가운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중부 지역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초속 20m의 강한 돌풍이 불며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거센 바람에 지붕이 뜯겨 날아가거나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것은 물론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첫 소식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한 바람에 수십 미터 길이의 공사장 안전펜스가 떨어져 나가며 인도를 덮쳤습니다. 안전사고로 이어질까 공사장 인부들이 긴급 안전조치를 합니다. 다 철거하게 되면 무너져 나가니까 상단 부분만 분해해서 떼어내고 인부적으로. 순간 풍속 시속 70km 안팎의 돌풍에 제주에서는 철제 지붕이 날아가고 가로수가 뿌리채 뽑히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중부지방도 피해가 컸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는 한 주택 지붕이 뜯겨 나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층 빌라에서 15m 길이의 지붕 패널이 떨어지며 도로를 완전히 덮쳤습니다. 수원역 인근 담장이 무너지고 대형 입간판이 쓰러져 차량을 덮친 곳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울산의 한 폐공장 지붕이 날아가 전신주를 덮쳐 인근 마을 50여 세대가 정전되고 경기 의정부에서도 부러진 나뭇가지가 전선을 건드리며 4,800여 세대의 정전이 발생하는 등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보신 것처럼 유례없는 날씨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상기후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선 118년 만에 4월 눈이 관측됐고 비에 우박까지 떨어지며 시민들은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강원 산지는 한방눈이 쌓여 설경을 이뤘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산을 쓴 시민들 사이로 굵은 우박이 날리고 자동차 보닛에도 후드득 떨어집니다. 거센 바람에 안전고깔, 라바콘이 튕겨나갔고 시민들 옷차림도 두꺼워졌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4월임에도 눈과 비를 동반한 유례없는 날씨에 저도 이렇게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3년 전에 여기 왔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엄마랑 우리 3년 전에 여기 왔을 때 되게 덥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강원 산지와 도심에도 최대 9cm의 눈이 내려 설경을 이뤘습니다. 전국 곳곳이 순간 풍속 시속 55km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강풍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전라해안, 경북 북부, 제주도에는 순간 풍속 시속 70km 이상, 산간 지역에는 시속 90km 이상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 풍속 55km 이상으로 강하게 불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쪽이 찬 공기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따뜻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온도 변동도 매우 커지게 되면 바람도 강해지게 되는 거고.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전국 대부분의 낮은 기온에 비가 내리고 강원 산지에는 눈이 내려 쌓일 걸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을 향한 등판 요청이 당내에서 분출하는 가운데 경선 주자들은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3선 중진 성일종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성 의원은 경제와 통상, 외교안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영 의원도 이번 대선은 경제가 화두라며 한 대행의 등판이 기대된다고 적었습니다. 성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한 대행 출마 촉구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당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지도부의 만류로 취소됐습니다. 경선 주자들은 국정에 집중하라며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습니다. 대선에 있어서 제대로 공정하게 선출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하시는 것이 그것이 본인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분별 있고 합리적 사고를 하는 분이라며 등판론을 당 일각의 흔들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거대한 음모의 각본을 쓴 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측근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대행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한대행이 미 관세 문제 등 통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안팎에서 한대행의 무소속 출마 뒤 보수 단일화 시나리오를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역할론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기중입니다. 한덕수 차출론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대권 주자들은 바쁜 일정을 소화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돌연 경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에 이어 유승민 전 의원도 경선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당이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며 보수의 영토를 중원으로 넓히긴커녕 점점 쪼그라드는 행태에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1차 경선을 통과할 이른바 빅4 구도가 출렁이는 가운데 후보들은 휴일에도 바쁜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안철수 의원은 국회에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신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5대 초격차 산업으로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키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직접 소통에 나섰고 나경원 의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인 이화장을 찾았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님의 말씀이신데 이렇게 자꾸 분열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대표적 탄핵 반대파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출마를 결심하고 후보 등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주요 대권 주자 2명이 경선에 불참하면서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선 경선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간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 분위기 속 비명계 주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진 가운데 친노 친문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유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비명계 인사들이 대권 도전을 고사하는 분위기입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 전 의원, 김영록 전남도지사에 이어 전재수 의원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명계 장룡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002년 한 사람이었던 노무현이 2025년 수천만의 노무현이 되었다며 노무현 정신을 거듭 강조한 김 전 지사는 행정수도 세종 완전 이전을 내세웠습니다. 행정수도는 이곳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습니다.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어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는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도 함께했다며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에도 나섰습니다. 김 전 지사가 출마 선언 장소로 세종을 꼽은 점은 친문계 적자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 전 지사는 개헌에 대해 사회 공론화와 수기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후보자 윤곽이 드러난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규칙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년 전 민주당의 대선 경선까지 회자되고 있는데요. 당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맹추격한 것이 트라우마로 작용해 룰을 바꾼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4년 전 민주당 대선 경선 막판, 당시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의 맹추격을 받았습니다. 국민선거인단 30만 명이 참여한 3차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 62.37%, 이재명 후보 28.3%를 기록해
판세가 뒤집힌 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차 투표에서 크게 지면서 이재명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50.29%에 그쳤습니다. 득표율이 50%를 넘기지 못했다면 2위 이낙연 후보와 결선 투표까지 가야 했던 건데 간신히 넘긴 겁니다. 일부 민주당원은 국민선거인단에 다른 정당 지지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며 이른바 역선택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도둑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와 똑같은 방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전통으로 자부하던 국민 경선 제도를 단 한 사람만을 위해 폐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대장동 사건이 불러온 국민적 비토와 이낙연 후보의 막판 맹추격을 경험한 이 전 대표의 불안감과 트라우마 때문인데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경선 규칙을 바꾼 데는 이낙연 트라우마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국회에 출입하는 이승민 기자와 양당의 대선 준비 상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지금 양당 모두 경선룰 관련해서 좀 논란이 많은데 이번 유승민 전 의원의 경선 불참 이와 연관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당이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네. 경선 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작용했다고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기로 했는데요. 유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아니라면서 국민을 모욕하는 경선 룰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또 다른 화두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취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유 전 의원은 물론이고요. 네. 어제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경선 룰에 대한 불만과 함께 한 권한대행의 차출론도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출마를 놓고 교감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는데요. 실제 오늘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한 대행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류해 취소됐다고 합니다. 한덕수 등판은 자칫 국민의힘 경선의 블랙홀이 될 수 있고 다른 경선 주자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굉장히 중차대한 일입니다. 관세 전쟁 속에서 이 문제를 먼저 풀어가는 역할을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행으로서의 그 역할에 집중해 주실 것을. 네, 이번에 민주당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경선 윤곽이 드러났죠? 네, 보시면요.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김경수 전 지사가 출마 선언을 했고요. 네.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의원, 이재명 전 대표 4파전 윤곽입니다. 네. 민주당 3선이죠. 전재수 의원은 오늘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 의원은 짧은 대선 국면에서 험지 부산에서부터 정권 교체와 국민 통합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하나로 모아내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식적으로는 4파전이지만 사실상 당내를 장악한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이 경선 룰에 대한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기존의 선거인단 모집 방식이 아니라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 민주당 지지층, 무당층만 지지 후보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강성 지지층과 권리당원 사이에 지지도가 높은 이 전 대표가 유리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김동연 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은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어대명 경선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아름다운 경선을 저희는 바라고 또 희망했습니다만 지금 별 의미 없는 경선으로 가는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선 룰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승민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민간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됩니다. 내란 혐의로 받는 첫 정식 재판으로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피고인석에 앉게 될 텐데요.
먼저 길기범 기자의 기사를 보시고 뉴스 추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내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탄핵 선고 이후 10일 만에 재판이 열리면서 윤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참석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2차례 준비기일에서 한 번 참석하기도 했는데 법정에서 별다른 입장을 피력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공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무조건 참석해야 하는데 이번 달에만 3차례 예정됐습니다. 형사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행위 등이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경고성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또 앞서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설명한 헌재 판단이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소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은 증거 능력 등을 엄격하게 따지는 만큼 헌재에서 인정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메모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애초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일정상의 이유로 미뤄졌습니다. 대신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 대대장이 출석하는데 두 사람 모두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네, 그럼 내일 진행될 윤 전 대통령 첫 정식 재판을 현지호 기자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기자. 재판 장소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입니다. 이곳이 전직 대통령들이 거쳐갔던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형사재판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 씨를 비롯해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4명입니다. 모두 서울법원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5명이 한 곳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전 씨와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역사적 기시감 때문인지 이 417호 법정에 이목이 더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이 417호 법정에 섰던 전직 대통령들의 모습은 볼 수가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해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7년 5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이 방송사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고요. 이듬해 다스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이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으로선 못 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앞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요청이 있으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 허용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어떤 방식으로 출석할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했지만 이를 두고 특혜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엄연한 피고인 신분이죠. 불구속 피고인이 지하 주차장으로 곧바로 들어가도록 허용한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는지 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에 물었는데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보인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특혜로 볼 여지가 있는 거죠.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고 앞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질서 유지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출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면 법정 내부는 촬영이 되는 겁니까?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그 언론사에서 촬영 신청서를 냈는데 네. 재판부가 이를 불허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기일 당시 촬영을 허가해줬던 것과 분명 차이가 있죠. 당시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이 촬영 불허 사유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긴 한데 정치권에서는 특혜라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판사 출신 법조인은 국민의 알 권리나 공공의 이익보다 중요하다고 할 만한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출석부터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가 없는 건데 비공개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를 특혜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은 판단하기가 좀 이릅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고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4시쯤 신청서가 접수됐는데
근무일 기준으로는 재판이 열리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3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거죠. 피고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고 하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나중에 신청서가 또 들어왔을 때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죠. 때문에 이번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이걸 특혜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기상 악화와 2차 붕괴 우려로 중단됐던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 대한 수색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붕괴 우려가 큰 상황이라 수색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레인에 오른 소방관들이 사고 현장 주변 펜스를 철거합니다.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면서 밤사이 중단된 수색 작업이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재개됐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 안전 펜스를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험 요소가 많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크레인에 탑승을 해가지고 그 안전 펜스를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명에서 4명 정도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앞서 지난 11일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로 작업자 2명이 매몰됐고 이 중 1명은 13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50대 작업자는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관계당국은 사고 현장 근처 1km 구간을 통제하고 주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의 초등학교는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임시 휴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운동장에 크랙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보내는 게 조금 마음이 어렵기는 하죠. 그래서 빨리 복구가 돼가지고. 사고 현장에 집안 침하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수색 작업 장기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부산에서도 5m 깊이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이곳 역시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으로 벌써 10건이 넘는 싱크홀이 생긴 지역입니다. 시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심우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입니다. 횡단보도 한가운데 아스팔트가 5m가량 쑥 꺼졌습니다.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건 오늘 오전 5시 40분쯤. 싱크홀을 감지한 경찰에 신고를 받은 사상구청이 안전조치를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싱크홀은 가로 5m, 세로 3m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싱크홀이 발생하자 경찰은 4개 차선을 통제한 채 흙과 자갈로 구멍을 메우는 등 긴급 보수 작업에 나섰습니다. 부산에선 지난해 9월 트럭 2대가 8m 아래로 추락하는 등 10건 넘게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싱크홀의 공통점은 부산 사상 하단선 도시철도공사 현장 주변이라는 겁니다.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혹시나 또 지나가면서 싱크홀이 생기지 않느냐 이래 불안한 감이 조금씩 듭니다. 부산시가 특별조사에 나서 폭우와 부실 공사로 사고가 났다고 발표했지만 싱크홀은 또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중국에도 10년 만에 태풍급 강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최대 초속 45m가 넘는 돌풍이 불면서 항공 800여 평이 혈항했는데요. 이 중국 당국은 매우 극단적이고 재앙적이라며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강풍을 타고 잔해가 건물 내부로 들이닥치자 시민들이 급히 몸을 피합니다. 도로 위를 걷는 사람들이 쉽사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집채만한 가로수는 통째로 쓰러져 차량을 덮쳤습니다. 최대 초속 45m가 넘는 역대급 강풍이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북부 일대를 강타했습니다. 然后昨天我出门丢垃圾的时候，就是差点把我手里的垃圾就吹走。然后呢，看外面那个车外面挂的那个车衣嘛，就是也都吹起来了，所以感。 현재까지 보고된 인명 피해는 없지만 중국 당국은 체중 50kg 미만의 사람이 날아갈 정도의 위력이라며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주요 외신은 이번 강풍으로 항공 800여 편이 결항됐고 대부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 도심에선 나무 300그루가 쓰러지고 수십 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면서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한때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 강풍은 몽골에서 내려온 차가운 소용돌이가 예년보다 뜨거워진 내륙 공기를 만나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 기상청은 매우 극단적이고 재앙적인 강풍이라며 10년 만에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오렌지색 강풍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강풍과 황사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9일 러시아 전승절에 참석할까요? 일단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실제 성사된다면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한 곳에 모이는 겁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첫 다자 외교 데뷔 전입니다. 주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가 김정은의 방러 준비가 이미 진행 중이고 북한에 가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방러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2019년 블라디보스토크, 2023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그리고 2024년 평양 회담에 이어 네 번째 북러 회담이 됩니다. 심지어 올해는 러시아 전승절 80주년으로 성대한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 Никому не позволим угрожать нам. Наш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силы всегда в боевой готовности. За победу! Ура! 여기에 더해 중국 시진핑 주석의 참석 가능성까지 생겼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시진핑, 김정은, 푸틴이 러시아 붉은 광장에서 만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러시아가 중국 시진핑 주석을 초대했다고 밝힌 겁니다. 김정은이 그동안 자주 세력권이라고 불렀던 국가들인 북중러 정상이 공개석상에 처음으로 함께 등장할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정말 성사된다면 김정은이 앞으로 친북 국가들 행사에 선별적으로 참석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의 다자 외교에 참석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와의 동맹 그 밀착이 강화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다만 김정은이 먼 거리를 달려서 참석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북한에 다양한 보상을 제시하는 등 실리적인 성과가 담보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이죠. 미국의 무디스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도 우리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7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탄핵 인용을 매우 분열적인 성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때문에 탄핵 인용 후에도 거리 시위가 이어져 정치적 긴장이 지속되고 국가 경제와 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으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한국의 자동차와 반도체, 배터리 산업에 주는 악영향을 꼽았는데 대선 일정이 빡빡한 만큼 각 후보의 경제 정책들은 시급성과 중요도에 비해 명확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또 무디스는 탄핵으로 내부 균열이 있고 뚜렷한 선두주자도 없는 국민의힘에서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제는 고령화 가운데에서 국가부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대외 쪽에서 우리 한국을 바라보는 그런 평가가 불안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좀 위기의식을 좀 가지고 대응해야 되지 않는가. 한편 무디스는 헌재의 탄핵 인용이 한국의 법치주의가 온전하다는 신호라면서 한국이 AA2라는 높은 신용 등급을 유지하는 이유라고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의정 갈등을 두고서 전국의 의사들이 대선 후보자들과 논의할 기구를 만들었는데 해결책이 마땅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학들이 의대생들에게 유급을 통보하기 시작하면서 의대 교육 파행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지역과 분야를 대표하는 의사들이 모여 구호를 외칩니다. 의료 붕괴 책임자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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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는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에서 조기 대선에 맞춰 대선 기획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의대생 전공이 전부 다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들어올라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명분이 필요하고 의협은 유력 대선 주자들과 접촉해 의료계 현안을 풀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의사협회가 대선 국면에 편승하기 위해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대선 기획본부를 통해 정치권에 호소하는 동시에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여야의 선거전이 중도층 잡기에 집중하고 있어 의료계 갈등 해결은 후순위란 점입니다. 2026학년도 증원 여부 결정도 늦어지면서 의대생 수업 거부로 인한 집단 유급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고려대에 이어 연세대와 아주대 등이 이번 주 집단 유급 처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사학번과 2호학번이 대거 유급할 경우 내년 1학년 수가 10,000명에 달해 의대 교육 파행은 더 심화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키즈 카페 종종 가게 되는데요. 갈 때마다 어른도 재미있을 만큼 잘 돼 있다는 거 종종 느낍니다. 게임에 운동에 체험할 거리가 정말 많은데요. 우리 키즈 카페가 국경 너머로 진출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K-키즈 카페가 인기라고 합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키즈 카페입니다. 정해진 문제를 모두 풀면 방을 탈출할 수 있는 일명 방탈출 컨셉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우주비행사 방에서는 운석 충돌을 피하라는 미션이 주어집니다. 같은 색깔 애들 해줘. 빨간, 노랑, 초록. 토요일 날 방문했다가 애기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간다 그래가지고 오늘 방문했어요. 고고학자나 소방관, 카페 주인부터 현실에는 없는 슈퍼 히어로까지 다양한 테마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플레이했던 분들도 각 지역마다 또 테마들이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까지 오셔서 하시기도 하고. 저희 서산에서 왔어요. 지금 4번째예요. 힌트를 계속 보고 해야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단순 놀이시설에서 진화해 방탈출의 직업체험을 결합한 이 키즈 카페는 싱가포르에도 진출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부모 대부분은 정기적으로 키즈 카페를 찾습니다. 5명 중 1명꼴로 매주 한 번 이상 이곳을 찾는다고 답했습니다. 키즈 카페 평균 이용 시간은 2시간. 한 안마기기 업체는 대기 공간에서 자사 제품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 해 이 시간을 함께하는 부모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매년 10조 원 가까이 증가하며 올해는 6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걸로 예측되는 키즈 산업에서 K-키즈 카페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 속도가 아주 무섭습니다. 베이징에서 세계 최초로 사람과 로봇이 같이 달리는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제 집집마다 로봇을 들이는 것도 머지않은 듯 보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간처럼 2발로 걷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복을 입고 경찰과 일하는 영상을 공개한 중국. Officer, can you show me the way to get the subway? Head towards the exit and follow the signs to the nearest subway station. 오는 19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사람이 함께 달리는 약 21km 구간 하프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아장아장 걷는 작은 로봇부터 성큼성큼 뛰는 키가 1.8m인 로봇까지 대회를 앞둔 로봇 일부가 도로주행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걷고 뛰는 동작을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중국이 집중하는 이유, 하드웨어의 완벽성을 앞세워 홍보하며 로봇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는 손에 초점을 맞춰 사람처럼 다리미질을 하고 꽃꽂이를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며 가정용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Is facing a very hard challenge on the aging problem, right, for the whole society. So elderly care is a very, very large market. 다만 테슬라와 벤츠 공장에 배치된 산업용 휴머노이드와 달리 가정용 휴머노이드의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가정은 정말 복잡한 얘기예요. 규제도 있고 안전 이슈도 있고 심리적인 저항성도 있고 또 일의 복잡성이라던가. 미국의 로봇 소프트웨어는 압도적으로 앞서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투자와 저렴한 부품 가격이 강점인 중국이 로봇 경쟁에서 차지할 위상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오늘 강원도 삼척에서 황영조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도 대회 내내 쨍쨍했다고 합니다. 이 대회는 황영조 선수의 훈련 코스를 그대로 달리는 대회인데 저희 장진철 기자도 5km를 함께 뛰었다고 합니다. 그 대회 현장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반바지 차림으로 출발선에 모인 사람들. 출발 소리와 함께 길게는 42.19km, 짧게는 5km를 달리는 동안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유모차를 앞세운 아빠의 재밌는 복장으로 나선 참가자까지 기록보다는 추억을 남겼습니다. 평소에는 약간 기록 때문에 뛰었다면 오늘은 좀 재밌게 달려보고자 좀 펀런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29회째를 맞은 올해 대회, 달리기 열풍 속에 5,500명이 참가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5km에 출전했습니다. 제가 달리고 있는 코스가 황용 선수가 훈련했던 코스인데 이렇게 달리면서 마라톤 영웅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화이팅! 마라톤으로 느끼는 성취감은 그야말로 최고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연습해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한국 마라톤의 영웅인 황용조와 이봉주 선수도 5km를 완주하며 희망을 전했습니다. 저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더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엘리트 꿈나무가 발굴되고 거기서 육성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 최고의 제가 올림픽 금메달하고 이봉주 선수가 은메달을 땄던 그런 시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달리미들. 바르셀로나 마라톤 영웅 황용조의 발자취를 느끼기 위해 벌써 내년 대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주말 내내 태풍급 강풍에 황사비까지 내리며 날씨 심술이 대단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나 눈이 이어지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쌀락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국에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내일도 황사가 유입되면서 비와 섞여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도 날은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은 10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아침에 5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광주가 12도, 대구는 14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충북, 남부지방은 화요일 새벽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고요. 수요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따뜻한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